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제가 너무나 모시고 싶었는데요. 서울대 고대 교수 역임하셨고 여성으로 쓴 최초의 대사 지내신 우리 전 러시아 대사님 이인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사실 제가요 교수님을 처음엔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는데 가끔 뵈면은 집을 나오면 사과도 챙겨주시고 대추도 챙겨주시고 그래서 너무 가깝게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머니 같아요. 아니 그게 뭐 나는 사실 보기보다는 사람들하고 잘 친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 게 나는 우리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계신 집안에서 커가지고 늘 어른들이 겹겹으로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맞은 보호막 같이 돼가지고 이 사람 관계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은 일단은 함자에 이렇게 여성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대하면 너무 어머니 같고 이번에는 대추를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차에서 대추를 다 씹어 먹었거든요. 사실 그 이름 때문에 저는 약간 득을 봤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래요? 전형적인 남자 이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랫동안 미국에서 공부하고 가르치다가 처음 고려대학교에 부임했을 때 그 신문에 기고를 하고 특히 이제 러시아 문제에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때 러시아를 공부한 사람이 별로 없었고 또 그때는 사진이나 이런 영상 같은 게 발달하지 않아서 신문에도 사진이 안 실리고 이름만 실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쓴 거를 남자가 쓴 건 줄 알고 그렇게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누가 뭐 좀 특별한 걸 하면 여자가 하면 여류 뭐 이렇게 붙였어요. 여류 예. 시인이라든가. 뭐 요즘에 아직도 암컷. 예. 뭐. 그래서 내가 아마 여자 이름 뭐 이영자 뭐 이렇게 했으면은 뭐 여자가 뭘 썼을까 또는 기껏해야 여자로선 제법이다 뭐 이렇게 들었을 텐데 이제 내가 글 내보낸 걸 사람들이 남자가 쓴 건 줄 알고 좀 심각하게 받아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종의 보호막이 됐던 것 같아요, 이름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인상의 이름도 그런 데다가 또 분야가 러시아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선입견이 생겨가지고 적어도 여자라도 키도 크고 무슨 장군같이 생긴 여자일 거다 이렇게 상상들을 하고 오는 것 같더라고. 어떤 때 학생들이 찾아왔다가 나를 이렇게 보고는 어떤 애는 아주 대놓고 깔깔거리고 웃은 경우가 있어요. 왜요? 내가 굉장히 크고 남성같이 생긴 그런 사람인 줄 상상했다. 조그맣고 그러니까는 속으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봐. 지금 영상에 교수님이 너무 작게 나오고 제가 너무 크게 나올까 봐 걱정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지금 그래도 체구에 비해서 체구하고 상관없이 너무 거인이세요. 저는 그렇게 많이 느끼는데요. 거인은요 뭐 그냥 힘이 없지만 애쓰는 거죠. 교수님, 근데 하버드 박사도 처음인가요? 우리나라 여성으로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비슷할 때 그 후배 되는 분이 나보다 한 3년, 4년 후에 나오고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와.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은 그만큼 발전했죠. 초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앞서갔고 저는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 제가 한번 백낙청 강의를 했었고 백낙청 씨 교수가 그때 어린 나이에 그 영어 컨테스트 나갔을 때 교수님도 같이 참가했다는 말씀을 네, 하셔서. 내가 사실 고등학교 때 그 헤럴드 트리뷴 신문에서 고등학생들 초청해서 뭐 토론회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응모했다가 백낙청 씨가 1등을 하고 내가 차석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깜짝 놀랄 정도로 1등, 2등 하셨던 두 분의 운명이 비슷한 점도 있죠. 서울대 교수가 되셨으니까. 근데 또 다른 점은 한 분은 대한민국 반대편에 서시고 한 분은 대한민국 편에 서셨어요. 참 묘한 인연이죠. 그분은 이제 나중에 내가 대학원 학생 때 그분이 다시 한국에 귀국했다가 다시 와가지고 만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또 그분 따님이 우리 서울대 서양사학과의 또 스타 학생이었고 또 그 부인도 또 뭐 원불교 등에서 내가 강연도 초청받아 가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서 사실 몇 해 전까지도
백낙천 교수는 그 사상은 나하고 다르지만도 서로 그 호감을 가지고 지냈었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아우 이건 아니다 딱 했던 거는 작년에 그 선거 끝나고 백낙천 교수가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이재명 그 당시는 아직 아마 당 대표도 안 됐을 때인 것 같은데 이재명 씨를 극구 칭찬하는 걸 보고 아 이건 정말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딱 그런 이런 느낌이 정치인은 들었어요. 없었다. 역대로. 예, DJ의 최고의 지도자다 뭐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지를 해야 된다. 물론이죠. 저도 네.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도 그 80년대 한참 무슨 사구체 논쟁이다 뭐가 하고 할 때 그때 내가 하도 맞으면 맞지 않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맞아요. 스탈린 시대 때 옛날에 이 소련이나 뭐 동구권에서 논쟁하던 그런 낡은 어떤 그 틀을 가지고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이 우리나라에 그 전파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무식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벌써. 그래서 내가 참 그 브라운 대학에서 이 졸업생 대표 연설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분이 이제 영문으로 쓴 그 논문을 찾아봤어요. 근데 논문은 여전히 그야말로 세계적인 지적 수준의 손색이 없는 거를 쓰는데 그 민족문학론에서 동원되는 그런 이 개념들을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때도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백낙천 교수님 얘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결국은 민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제 썸네일을 이렇게 그렸거든요. 교수님께 일부러 안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딱 노골적으로 쓰고 싶어가지고 이승만 기념관 서울 송현동에 세워야 한다. 사람들이 송현동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한국 제일 중심부에 있지요. 중심부에 있고 사실 저만 해도 그 역사적인 유래라는 건 잘 모르고 그 위치가 참 좋고 또 하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그 중앙적이고 좋은 위치에 비어있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침 거기가 그 공원터가 넓은데 이건희 기증품 담는 미술관 짓고 나서도 그 공터가 굉장히 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오세훈 시장이 그건 아주 아름다운 공원으로 비워놓는 게 서울 시민을 위해서 제일 좋다 그러면서 어떤 이 제안이 들어와도 다 거절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는 거기다가 그 이승만하고 이승만 기념관하고 이건희 컬렉션 담는 미술관을 하면 말로 한국의 최고를 같이 놓고 중앙에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뭐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우리를 방문하는 외국인들한테도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된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 또 그 역사적인 유래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게 그 이왕조 시대 때부터 중심지니까 이왕조 소유도 있고 옛날에 벼슬하던 사람들 후손들이 가지고 있던 것도 있는데 그거를 다 모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하나의 큰 부지로 묶어서 미국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게끔 그 땅을 그이들한테 팔았대요. 그러니까 참 인연이 특별한 거죠. 저희가 지금 이제 민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 미주를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했었고, 또 그리고 결국은 국제사회를 움직여서 우리가 독립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오히려 김일성 또는 그 만주 이런 데를 항일 핵심적인 무대로 보는 사람들은 마치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이 중요성이 덜한 것처럼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따 분위기였어요. 지금 그 만주벌 뭐 이런 데서 그 무장투쟁하고 뭐 이러던 사람만이 진짜 독립운동을 했고 이 미국 둥지에서 외교 중심으로 운동하던 사람들은 전혀 쳐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죠. 근데 그거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데 여러 각도에서 잘못됐어요. 첫째 뭔가 하면은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사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결속을 하면서 서로 공동의 적에게 대응하고 서로 돕고 하는 이제 그런 데서 시족, 부족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민족 공동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외적인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도 사실 그동안 그 중국이라고 하는 대국의 그늘에서 살면서 무슨 그 민족이라고 하나로 그렇게 이 의식을 하고 살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 고장에 대한 애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일본에게 국권을 뺏기고 나니까 우리가 공동 운명체가 되니까 그 민족 의식이 훨씬 더 강화됐던 거죠. 네. 대개 이제 남한테 당하면은 그 수호적인 의미에서 그는 그 이 공동체 의식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결속이 됐는데 저는 그 민족주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하고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 그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한 가지 뭐 선이 있다고 봐요. 그건 뭔가 하면은 민족 자결권이니 그 민족 중심의 사고니 이런 것을 강조할 때 그것이 그마저는 최종 가치라고 보는 건 아니고 인류 보편의 어떤 아주 인간다움을 살리자고 하는 그런 지향점이 있는데 그거의 하나의 수단이랄까 하는 것으로 이제 그 민족 공동체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쪽하고 하나는 민족이 마치 절대 가치인 것 같이 해가지고 그 공통의 어떤 이 가치도 배격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 전자의 경우 그것이 옳다고 보고 또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그거를 강조하셨어요. 맞음 그 자기 민족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민족도 이 동등한 그런 맞음 소망을 가지고 사는 같은 인간들이니까 이 같은 권리를 누리는 거를 서로 인정하고 같이 돕자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배타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배타적으로 당하는 거에 대한 방어를 할 때는 철저하게 하지만은 그 대신 우리가 남들을 해치면서까지 이기적으로 우리만 이 고집을 하는 거는 일단은 좀 생각할 여지가 있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다 너 대 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특히 우리 관계, 우리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아주 묘한 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는 본래는 그 민족이니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의 그 지나치는 소위 지배 계급이 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도구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그걸 절대 가치로 보질 않고 오히려 국제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전 세계에 압박받는 노동자들이요 뭉쳐라. 그리고 이게 이 부르주아 세력을 타도하고 이 해방과 이 말씀 풍요 평등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자 하는 게 맞으면 그들이 처음부터 내세운 구호인데 우리 경우는 이상하게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갈등이 이 막스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전개 과정에서 금방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막스의 태생인 독일에서였지 않습니까? 이 하나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그 노동자들의 권익을 신장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신장하는 게 더 나으냐. 왜냐하면 혁명이라고 하는 건 불가피하게 폭력을 수반하고 이 피를 부르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보다는 합법적으로 투쟁을 해서 하는 게 낫다. 그래서 독일에서 여러분 그 막스주의 운동에 가다가 갈라지잖아요. 두 갈래로. 그래서 합법적 투쟁 쪽이 더 유리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시련이었고 그 전에 이제 두 번째 시련이 온 게 바로 이제 1차 대전이 터졌을 때 이 독일하고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숙적이었는데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막스주의 공식에 따를 것 같으면은 이거는 그 소위 지배계급 부르주아들이 벌이는 전쟁이니까 이거를 이제 혁명의 기회로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자기들은 관여를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사상으로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고장에 어떤 부모를 배경으로 어떤 좀 사회적인 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아무리 이 사회주의에 그 함몰되어 있던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우리 편을 들지 않고 내가 러시아에게 이로운 짓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인간적으로 제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스주의 정당이 갈라쓰게 되고 러시아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레닌 같은 경우는
바로 이거를 이용을 해서 혁명의 기회로 삼자고 한 거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달성한다 하는 거였죠. 근데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1923년에 어떻게 공산주의의 실체를 이미 어떻게 알았을까요, 교수님? 그래서 사실은 나는 어렸을 때 그냥 국민학교 3학년 때 해방이 되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3년 후에 우리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그냥 대통령 그때는 이박사 그랬어요. 이박사. 그렇죠. 예. 그리고 이박사만한 수준의 분들이 없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권위라고 하는 건 무슨 독재를 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자발적인, 말하자면 그 추앙이랄까, 그런 게 이제 팽배해 있었던 분위기에서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세하게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던 게 2000년대 이게 초에 우리나라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정말 그 교과서가 말하자면 우리 역사 얘기를 우리 시각에서 쓴 게 아니라 북한에서 보는 시각으로 썼더라고요. 거의 주사파 전성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공격을 하는데, 그때까지 우리나라 이제 그 민주화 운동에서는 박정희가 이제 독재자로서 맞아요, 표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그러는데 90년대 들으면서 슬그머니 그 이름들은 없어지고 이승만이 독재자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에 관한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저술도 찾아 읽고 또 그 무슨 손세일 선생이라든가 이제 이승만 연구를 많이 한 분들이 쓴 책을 보고 유영익 박사라든가 그러면서 이 하와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1910년에 프린세스 박사 학위 받고 귀국했다가 이제 다시 일본 사람들한테 쫓겨가지고 하와이 가서 교육운동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태평양지라고 하는 격지 잡지 내는데 거기에 1923년에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짤막한 글이 실린 거. 저기 있군요. 그걸 봤거든요. 저렇게 5개의 공산주의를 실패한다는데 당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의 강점은 무엇인가? 노동하는 절대다수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이 나라를 만든다는 건데, 그건 바로 나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인데, 그게 공산주의의 가장 강점이지만은 지향하는 목표.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방법은 틀렸다. 그러면서 그걸 5가지로 저렇게 요약을 했단 말이에요.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면은 열심히 일할 의욕이 없어지고, 그리고 기업가를 적대시하고 이 지식인들을 홀대를 하고, 그리고 종교를 탄압하고, 그리고 국가를 무슨 어떤 계급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존중하지 않고 이러면은 바로 그 절대 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을 잘 먹이고 잘 살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창의력, 생산력이 없어 나올 데가 없다. 그래서 이건 이론으로 벌써 틀렸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놀란 게 1923년이라는 거는 이제 공산주의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이지. 그렇죠. 아직 오늘 우리가 알고 같은 그 공산주의의 어떤 그 역작용이랄까 하는 게 안 나타날 때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유럽의 무슨 앙드레 지드라든가 아서 게슬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글을 쓰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승만 박사는 이걸 이렇게 꿰뚫어 봤을까, 이론적으로. 그래서 난 나름대로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본래 75년생으로 과거에 급제해서 이제 말하면 보통 그때 당시에 하듯이 이제 관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그 제도가 갑오 경쟁 때 이제 폐지가 돼 버리니까 다른 길로 구국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나라가 그때 벌써 이미 굉장히 어지러우니까 고목가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최남선이나 이승만이 최초의 한시를 썼어요. 우리 말시를. 고목가. 고목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목가라는 한시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그 고목에 다 말라 비틀어지고 지금은 흔들흔들하는 고목에 비해서 딱딱으로 쪼오지 말라고 하는 이제 일본에 빗대서 하는 그런 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한학을 해가지고
그때 과거에 도전하려면 환하게 통달해야 돼요. 시를 쓰고 뭐 글씨도 잘 쓰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구국 운동을 하다가 감옥살이를 뭐 종신형까지 받았다가 감면이 돼서 이제 5년 7개월 만에 풀려나잖아요. 근데 그 감옥 속에서 또 영어를 더 공부를 하고 배제학당 다니면서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었다가 이 감옥에 가서 이 선교사들이 들여보내는 여러 가지 책을 동양 거 서양 거 다 읽는데 그렇고 나서 결국은 프린스턴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양 학문을 아주 최대로 연말했다가 그 위에 또 서양 학문 최고봉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겸해서 그리고 또 경험도 몰락한 맞아 왕조 한 갈래 전주희 씨 집안에서 태어나갖고 구국 운동을 하다가 감옥살이까지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최고 명문에서 명문집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프린스턴 학생 때 벌써 그 윌슨가하고 교류를 해서 집안에까지 초청을 받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다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성, 사회 전체가 뭐 작동하는 원리 그런 데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간의 본성하고 좀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그 방법론하고 이건 전혀 맞지 않는다. 사람이 말하자면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해야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마크스보다 인간을 파악하는데 훨씬 월등했던 게 마크스는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은 아주 생산성은 넘쳐나는데 이제 맞으면 공산주의가 성공하려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해서 그렇죠. 생산성이 넘쳐나야 된다고 봤어. 그러면 돈이 소수의 자본가 손으로 넘어가니까 그 사람들만 혁명으로 퇴치해버리면은 나머지가 이제 풍요롭게 나눠 가질 게 생기는데 모두가 자기 능력껏 기여하고 필요한 것만 가져오면 되니까 인간성이 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욕심이 없어진다고. 근데 그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입니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그 무슨 물리적인 수요가 충족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승만 박사는 그런 면에서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었고 또 그런 또 사회의 경험도 밑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이걸 책으로 맞으면 독파해서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이제 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 러시아 사상사 지성사를 전공으로 했으니까 이제 박사학위 자격 시험 볼 때는 이제 그래도 그 분야에서 나온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다 읽었다고 해야 그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그렇게까지 명료하게 공산주의 요체를 짧은 글에 그렇게 파악해서 쓴 거는 더군다나 1920년대 상상할 수가 없었다고요. 지금 고목가도 그 대한제국을 빗대서 썼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한국 최초의 신체시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조금 읽어볼까요, 교수님? 예. 슬프다 저 나무 다 늙었네. 병들고 썩어서 밥만 샀네. 심악한 비바람 이리저리 급히 쳐 몇백 년 큰 나무 오늘 위태. 지금 이 정도만 봐도 첫 번째 그 1년만 봐도 이미 나라가 망할 지경이었다라는 걸 느끼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에게 이제 좀 그만 좀 쪄라 하는 그 나오는데 그 얼마나 정말 시루수도 좀 감동이 탁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5살인가 6살 때 한시 지었다는 거 나도 정확하게 못하지만 이제 가장 앞서가는 지식인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그 뭐랄까 거의 뭐 엄청난 존경 이런 것이 저는 장례식 사진을 보고 딱 느꼈거든요. 교수님 저 사진 보셨지요? 저 사진이 자발적으로 모인 거 아닐까요? 물론이죠. 저 때는 벌써 이게 4.19 나서 이제 본인은 이제 자발적으로 당신이 이 경부대에서 걸어 나갔으니까 사인으로 살겠다고 하다가 미국 가서 좀 휴양을 하고 오겠다고 하고 떠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만 휴양이 아니라 망명같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본인은 돌아오려고 했는데 첫 번에는 이제 휴식을 하려고 했다가 그다음에 박정희 정권이 돌아오는 거를 막아가지고 몇 번 실망하고 결국은 이제 그야말로 운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애통해서
그리고 저게 뭐 국장이거나 국민장도 아니고 이 그냥 가족장으로 치렀는데 자발적으로 저렇게 사람들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온 예, 거예요. 얼마나 그 지도자에 대한 그 존경과 그림이었었는가.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저런 사람을 독재자니 친일파니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후세들이 얼마나 못나고 무식한지. 근데 그거는 북한에서 처음부터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아니었으면은 대한민국이 독립할 수도 없었고 또 6.25 때 살아남지도 못했었다 하는 걸 잘 아니까 이 저쪽의 목적은 처음부터 공산주의로 남북한을 다 통합해서 자기들이 지배하는 거였으니까 이승만 죽이기를 하면은 이 쉽게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하는 걸 아니까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한국 그 주사파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 시대는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이런 얼토당토한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런 질문 앞에서 김일성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 아니 그거는 그런 걸 많았었다는 건 지금 현재 아마 80년대 후에 뭐 그 최근에 생긴 현상이지. 우리 때는 그건 비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런 말을 김일성이라는 사람 우선 30대 초반이었고 이승만 박사는 70 노정객으로서 이승만 박사는 처칠하고 아데나워하고 그 동세대 분이거든요. 이 처칠이 1874년생, 김구 선생이 76년, 이승만이 75년과 한가운데고 스탈린이 1879년생이에요. 그 레닌이 1870년생. 그때 이제 태어난 분들이 산전수전을 다 겪고 1, 2차 대전 겪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 것이 이제 그 유엔을 중심으로 한 집단안보 체제였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승만은 배경이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없는 그런 인물인데 저 사람들의 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고 또 공산주의 쪽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데 거기서 절대적인 기여를 한 분인데 그건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결국은 자기의 마주 독립을 향한 열정, 능력, 그리고는 이제 동서양 학문을 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보다 한 수 위였다고 봐요. 저는 지금 누구를 만나도 내가 서양의 친구들 만나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지적인 통찰력이라든가 또는 이 정략가로서도 처칠보다도 난 한 수 위라고 본다고요. 처칠은 위대한 사람이고 이 노벨 문학상도 받고 하지만 이승만도 사실 그 작품을 뭘 하면 그거 못할 게도 아니고 그러나 처칠은 대영제국이라고 하는 큰 힘을 배경으로 활동을 했고 또 하나 그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영국 귀족으로서의 한계는 못 벗어났어. 그러나 이승만은 몰락한 정말 양반 후손으로서 가난했죠. 감옥살이까지 그렇지요. 하고 거기서부터 올라와서 최고봉 사람들하고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 보고 판단하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의 한 수 위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교수님 저희 세대가 솔직히 말하면 김일성을 이렇게 우상화하고 영웅시하면서 이승만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요. 사실 우리 세대에 대한 통탄할 일이죠. 일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세뇌공작이라는 말을 썼어요. 세뇌공작. 그러니까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이제 이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을 선포해가지고 생각을 바꾸도록 만드는 건데 이거는 아주 그 공산주의자들한테는 굉장히 오래된 전술이거든요. 그렇지요. 이제 뭐 짜르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 무슨 지하에서 공작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위장 결혼서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소련이 혁명으로 이 정식 그 정부 체제를 장악한 후에도 그 이중 구조가 사라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볼 적에 이 연해 국가들 같이 좀 안심을 시켜야지 이제 자기들도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 국가 이익을 취할 수 있으니까 이 소비에트 민주주의 체제라고 민주주의라는 말을 아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공산주의자들도 민주주의를 좋아하더라고요. 실제는 공산당 독재. 그렇지요. 그렇게 이중 구조를 해서 겉에 무슨 장관이나 무슨 그런 사람들보다는 소위 당 요원이 다 거기 배속이 돼서
그 사람들이 실제 당 명령을 통해서 컨트롤하는 그런 이중 구조인데 대외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왜냐하면 소련 이외에는 다른 나라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되게 반대하는 나라들이고 뭐 사상 자유가 있는 이제 이 나라들에는 공산당이 정식으로 활동을 했지만 거기서도 사람들한테 지시를 받으니까 비밀스럽게 하는 게 많았는데 특히 뭐 우리나라나 같이 반공 국가에서는 정말 완전히 비밀 점조직을 통해서 그 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마치 자기들의 투쟁 수단으로서 아주 중요한 걸 차지하고 진짜 정보를 밖에다 노출 안 하고 또 거짓 정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맞으면 컨트롤하고 하는 거 그 기술이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맞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건 우리 같은 경우에 사실 솔직하게 그 공산주의의 위협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누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가에 해악이 끼치지 않는 한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같은 건 보장하라는 게 우리 헌법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만큼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저쪽에 선전선동 거짓 활동이 미끼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았거든요. 방임한 사이에서. 교수님께서 그 서울대 서양사학과에 계실 때도 거의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운이 좋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아니라 실제가 그랬어요. 그 시운이라고 하는 게 좋았는데 이제 내가 해방됐을 때 나는 국민학교 3학년 되자마자 해방이 됐기 때문에 한글 제1세대로 이제 자랐고 근데 또 마침 지금 나 때문에 친일파로 막 곤욕 치르시는 우리 할아버지가 이 집안에서 나한테는 그 언문이라고 한 한글을 읽고 쓰는 걸 미리 가르쳐 놓으셨기 때문에 해방됐을 때 나는 글을 읽을 줄 아는 거의 유일한 학생이었다. 우리 반 같은 데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이게 공부를 쉽게 잘할 수가 있는 이제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우리는 어렸기 때문에 책임은 없었어요. 일제시대 때 예를 들면 나보다 한 학년 우이들은 동원돼서 낫을 가지고 풀을 베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리니까 그 순환을 안 당했어요. 근데 또 6.25 때도 마찬가지로 나는 중학교 2학년 되다가 6.25가 터져서 서울에 사흘 만에 점령당했는데 이 아침에 학교를 월요일 날 6월 26일 날 갔더니 1, 2학년은 점심 시간에 집으로 가라 그러더라고. 그다음부터는 우리는 그냥 방치가 됐었는데 우리 한 학년 우이서부터는 동원이 되기 시작했었어요. 전쟁에요? 전쟁에 동원된 게 아니라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받고 또 그 키 큰 아이들은 또 동원해서 뭐 딴 데로 끌고 가기도 하고 그런 식의 이제 거기에 이제 부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이 이제 수복됐어요. 인천 상륙후에 나보다 한 학년 우이 반장하던 애들서부터는 순환을 당했어요. 협조했다고. 본인이 아니고 살아남기 위해서 안 할 수 없는 그런 건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운 좋은 그 세대였기 때문에 공부를 피난 시절에도 거의 학년 거르지 않고 공부를 했고 이랬는데 운이 좋았다는 게 정말 그 찢어지게 가난하세요. 우리 그때 1956년 우리 개인당 소득이 무슨 64불인가 몇 불인가 그랬을 때인데 그때 어떻게 피난 중에 그 유학을 갔던 친척 언니가 그때 가보니까 그 웰슬리라는 대학이 그 장청동 부인 송미령 씨도 나오고 뭐 그런 미국의 명문이라서 졸업생들이 기부를 많이 해서 장학금이 충분하니까 한데 이렇게 생활비까지 주는 장학금이 있다. 그래서 너는 학교 성적이 좋으니까 아마 혹식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이래서 내가 서울대학교 사학과에 들어갔다가 그냥 허허실수로 거기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찍 좀 벗어났죠. 물리대 사학과 3학기 지나고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내가 2학년 때 소련이 그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올렸어요. 벌써 그때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 러시아 연구를 막 강화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이제 그 러시아 지성사라고 하는 게 개설이 됐는데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맞으면 서양에서 배울 거 배우면서 우리 영혼을 잃지 않느냐 하는 뭐 이런 식의 그 논의 같은 거, 그 분위기 같은 게 우리나라 우리 아저씨들이 하던 거 그냥 여기저기서 듣던 거 그 고민 그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실 그 미국에 가기 전에 러시아 그러니까 사학과를 다니다 갔지만은 내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었어요. 그리고 미국 가니까 또 그게 쉬웠고 그래서 그걸 할까 전공을 다시 할까 하다가 또 무슨 오기 같은 게 있어서 에이, 그래도 하겠다는 걸 그냥 하는 게 좋지 이러고 있는데 마침 그 일이 벌어지니까 그럼 내가 러시아사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공부할 수가 없고 또 우리 때는 러시아 문학을 많이 읽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학 작품을 통해서 느끼는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친근감이 오잖아요. 이 미국이나 영국인보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은데 공산주의 소련 하면 특히 우리는 이제 6.25 때 겪은 거니 뭐니 해서 무서운 존재고 그래서 호기심도 있고 또 우리 이제 해방됐을 때 아주 귀가 따갑게 들리는 게 약소민족의 소름. 그러고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하고 이제 노래를 부르다가 48년에 나라가 쓰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고 바꿔서 불렀거든요. 나라는 세워졌지만은 그 6.25 겪으면서 너무 처참한 게 많았고 하니까는 그런 여러 가지가 나한테 이제 소련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공산주의 전문가가 되신 건데요. 예. 거기다 6.25도 체험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6.25 때 근데 가족은 전혀 문제가 없었나 보네요, 교수님. 아니요, 왜 문제가 없었어요. 그 6.25가 나니까 그러니까 28일날 벌써 미아리 우리가 명륜동에 살았거든요. 미아리 고개로 넘어온 인민군들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당장 그 동네 지금 말하면 동해죠. 거기 그 아저씨들이 완장을 차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쌀 같은 거 있는지 다 뺏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그 성균관 대학 앞에 솔밭이 굉장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인민재판을 여는 거예요. 지금 인민재판이 이게 뭔지 몰랐는데 몇 사람이 이렇게 이 축대 위 같은 데다가 세워놓고 이 사람 뭐 나쁜 사람이죠. 반동이죠. 뭐 반동분자라는 사람 처음 들었어요. 했었어요. 반동분자라고 그 소리 처음 들었어요. 뭐 그러면 옆이 아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 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뭐 처형하라. 그러고서는 나는 무서워서 집에 왔는데 내 밑에 남동생들은 목 매달아서 시체가 매달려 있는 거를 보고 공개 처형을 하는 걸 봤어요. 예, 그런 일이 금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도 북한이 그러고 있는데 그때 그런 장면을 보셨어요, 교수님은? 그러니까 나는 그 재판하는 거 겁나서 그러고는 이제 우리 아버지는 이제 은행에 그때 무슨 영업부 차장인가 뭘 하셨는데 매일 가서 자술서를 쓰시는 날마다. 근데 한 달쯤 그렇게 하더니만은 그다음에는 이제 집을 비우고 이사를 나가서 집을 사무실로 쓰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나와서 무슨 동원에 협조하라고 그랬던가 봐요. 그게 이제 우리 집만 아니고 이 동네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이제 30대 후반 30대 말 정도 되셨었는데 그러니까 몇 사람 다 그렇게 해서 그날 이제 나갔다고요. 집안이 90 가까운 증조 할머니도 계시고 애들이 5남매나 되는데 어디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결국에 어차피 끌려갈 거니까 하고 나가신 모양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냥 정신이 없이 따라가서 돌아다니시다가 오더니만은 서울에 일신국민학교라고 지금 극동 빌딩인가 한데 거기에 이제 모였다고 그러더니 그 이튿날 새벽에 주막복 같은 걸 싸가지고 가시더니 비었더래요. 벌써 다 끌고 가고. 납북된 거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대여를 지어서 갔는데 우리 집은 특히 운이 좋았던 게 이틀 후엔가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동두천까지 갔는데 이제 대열이 북쪽으로 가니까 미군기들이 폭격할 것 같이 하니까는 대열이 흩어져 가지고 산속에 숨었다가 따라가질 않고 도망 나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참 운이 좋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게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서 나머지 한 달여를 숨어서 지내셨는데 납북됐다가 중간에 도망 나와서 그런데
한옥이라는 게 아무리 커봐야 작심을 하고 뒤지면 그 몇 시간이면 다 그렇죠.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 국민이 그 특히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인심이 사납지가 않아 가지고 서로 그 보호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옆집 아주머니가 그 반장인가 통장인가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실제 상황이 이렇다고 알리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루 종일 독속에 들어가 있거나 무슨 밑에 뭐 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그러니까는 그 우리 바로 붙은 담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은 반장집에서부터 이제 가택수색을 하니까 똑똑 두들겨 줄 테니까 그때 숨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견뎌내고 이제 인천 상륙 그 무렵에는 포성이 들리고 하는 속에서 이제 밤에 그 저 이 뭐 샌드백 그 저 시가전 준비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나가서 이제 근로동원 이렇게 되는 데 가서 부역하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남았죠. 근데 참 놀라운 게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 지식인들은 대부분 많이 납북된 것 같고요. 사실은 백낙춘 교수도 아버지가 납북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납북인지 큰아버지, 얼굴인지 모르지만 큰아버님도. 근데 거기다가 전공은 교수님처럼 러시아도 아니고 그분은 완전히 그 D.H. 로렌스 영문학 중에서도 가장 뭐 성의 자유 이런 거 주장하는 전혀 다른 길로 갔는데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너그럽게 됐는지 참 그건 아이러니 같습니다. 그건 정말 미스테리예요. 그리고 예, 예. 그 정말 항상 수제 소리 듣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때도 유명했었나요? 그러면 그 나이가 아마 나보다 한 2살 아래일 거예요. 근데 월반을 해가지고 같은 학년 예, 됐던 그런 아주 전설적인 존재였어요. 어려서부터. 그 서울 시내에서요? 예. 그 학생들 사이에서. 그랬던 사람이 지금 80대 말인데 지금도 북한 쪽에 서 있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거든요. 근데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10년 전인가만 해도 나하고 이렇게 어떤 때 무슨 리셉션 같은데 초청받아 갈 때가 있잖아요. 뭐 내가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배살했으니까 그런데도 그래서 그때도 내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은 북한은 뭐 다 끝난 체제인데 뭐 말할 거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나는 바깥에서 뭐 민족문학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저분이 뿌리채 뭐 저짝 체제를 믿는다 그러면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국민이 모르는 거는 그런 어떤 그 사상 투쟁 그런 그 체제 전쟁 같은 데서 그 완전히 처음부터 그렇게 무슨 세뇌를 받았달까 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를 은폐하는 거를 그렇죠. 철저하게 훈련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조직 같은 데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자기 활동에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또 박사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미국학의 그 인텔리겐자의 근원이 뭔가 하는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는 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비밀 조직에 관해서 항상 음모론의 지금 가장 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8세기 때부터도 그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러시아 인텔리겐처가 프리메이슨하고 관련돼 있나요? 옛날 이제 그 제정 시대 러시아 학자들 책을 보면 다 러시아 인텔리겐자에 맞으면 테두라고 하는 두 인물이 있는데 18세기 말 그 사람들이 다 그 마소닉 러지라는 데 멤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연관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썼어요. 글을. 그래서 우리 지도 교수가 나보고 그걸 한번 들어가서 파헤쳐 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내가 뭐 한 거는 그거는 참 묘한 게 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던 건 아닌데 이 프리메이슨리 운동이라는 게 꽤 오래됐는데 18세기 영국서부터 대륙으로 와서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근데 이게 다단계 33단계까지 있는 그 비밀 조직이 돼서 점조직식으로 돼서 위에 누가 있는지 정체를 모르고 지시만 따르고 하면은 지금 주사파 조직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점조직 그 형태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밑에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자선 사업하고 뭐 이 약방도 하고 병원도 하고 뭐 이래서 인상 좋게 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한편에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출판업자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인상이 좋았는데 이 캐서린이 그 사람들을 갖다 이제 이 박해를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되고 그게 이제 인텔리겐자의 근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걸 해보니까 캐서린이 그렇게 한 거는 그 정치적인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이 일종의 비교거든요. 비밀 종교 같은 예, 예. 그런 거니까 거기에 아주 그 부호인 그 러시아 이 뭐랄까 그 최고 그 귀족들 가운데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서 맞아 병이 있는 사람들이 불로장생의 비결이 그 속에 있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자비로 이 자기 하인들을 2사람 정도 이렇게 이 유럽에 유학을 보내서 뭐 생마르탱이니 뭐 생제르맹이니 뭐 이상한 또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공부를 하게끔 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궁정의 음모 조직으로서 이 그 비밀 조직을 이용한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프랑스 같은 데는 자코방 클럽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프리메이슨리 조직을 이용한 경우도 있고 그냥 또 순전히 뭘까 지금 다단계 이 깡통 회사들 같이 사기꾼이 꼭대기에서 이 돈 벌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그게 복잡해요 내용이. 그 말하자면 저희가 이제 볼 때 그 공산주의도 그렇고 지금 주사파, 예. 이런 그 어떤 조직이 움직이면요, 그 조직의 실체를 알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결국은 지금 사실은 교수님도 놀라셨겠지만 나중에 간첩들 잡고 봤더니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도 계셨고요, 법대 교수님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과도 그렇고. 그렇죠. 서울대 특히 문과 쪽에 얼마나 간첩이 많은지 몰라요.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이 세뇌하는 그 이 과정에서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이제 조직이 그 전부터 거기서 있었는데 처음 시초에 그게 러시아 인텔리겐자의 근원이 된 거는 아니에요. 나중에 혁명운동을 할 때 이제 그것이 들어와서 작동을 시작했는데 그랬는데 내가 거기서 하나 발견한 건 재밌는 게 군주로서 캐서린이 볼 때 어떤 그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마지막 사교 같은 거 이런 비교, 예. 비교 이런 거니까 그걸 차단시키는 게 정당한데 19세기의 러시아 역사학자들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전제 정권의 신물이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제 정권에게 당한 사람들은 덮어놓고 의인이라고 보는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두 갈래 중에 하나는 독일의 이 궁정에서 캐서린의 아들인 동시에 정적인 나중에 바벨 황제가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낚으려고 프리메이슨리 중에서도 가장 이 비밀스러운 장미 십자단이라는 게 그거를 이용을 해서 거기 이제 에이전트를 파견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쳤는데 그거는 군주로서는 당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9세기 러시아 역사학자들은 캐서린이 계몽군주인 척 했는데 불란서 혁명이 터지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 프리메이슨들을 탄압했다. 이렇게 결론들을 내린 거예요. 근데 지금 근거가 없는 건데 이 편견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 덮어놓고 군주한테 당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당했다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교수님 말씀이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어떤 친구를 만났더니 자기 집이 굉장히 부호였는데 중남미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로즈 크루시온 그러니까 장례 십자가 그 나라 수장이었대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거를 체험하는데 그걸 체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비교적인 신비적인 그런 체험들이 있었고 어쨌든 그 결과로 자기 집은 굉장히 망했다 그런 얘기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많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면서 아버지하고 자기가 기독교인이 됐고 그 회심을 해서 이제 순복음 교인 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참 이 운이 좋은 케이스, 빠져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한번 그 발을 들여놓으면은 한 단계씩 올라가는데 이게 점조직이기 때문에 자기 직접 상상하라도 그 옆에는 전혀 몰라요. 내가 이제 미영 씨하고 여기 저분을 이제 내가 지도를 하면 둘이는 서로 모르게 돼 있어. 나하고 이렇게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한 단계씩 올라가면 더 큰 비밀이 주어지고 그걸 이제 알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만 빨아 올라가는 이런 이제 그 작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18세기 말 그때는 사실은 캐서린이 차단을 했기 때문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이제 그 인텔리겐자 현상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 사회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차츰 생긴 건데 이 조직이 커지면서 그런 비밀 조직 그 이 원리가 다시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했던 거는 속임수가 이제 어떤 거였는가 하면 이 19세기 중유업 같은데 이 그때는 아직 대학 교육 그 기회도 얼마 없고 할 때니까 이제 그 유복한 집안 사람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주지사 딸이 아주 대단한 혁명가였어요. 이제 그런 비슷한 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혁명 자금을 대기 위해서 위장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 러시아는 이 여성은 재산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몫의 재산이라도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거나 남편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아버지한테서 자기 받을 돈을 결혼을 해가지고 그게 진짜 남편이 아닌지 혁명 동지하고 결혼을 해서 아버지 돈이 혁명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공산주의자들이나 그런 게 비밀 조직의 경우는 정직한 위장 결혼하고 그렇지 못한 위장 결혼이 있다 그러면 학생들이 까르르 웃어요. 그 무슨 소리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정직한 위장 결혼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동지들끼리 서로 알고 승낙을 한 상태에서 위장 결혼을 해갖고 속이는 거는 자기 부모를 속인 거지 상대방을 속이질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장 결혼이 상대를 속이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인은 애 낳고 살면서 남편이 돈 벌어다 주니까 우리 남편은 회사원으로 뭐 나중에 사장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 멀쩡히 평범한 사람이구나 이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공산당 끈앞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갖다 그 사람을 잡아가면 이 부인으로서는 정말 펄쩍 뛸 노릇이죠. 그런 거는 위장 그야말로 이 거짓말 위장 결혼이라는 거지 그게. 근데 교수님께서 지금 하버드에서 그 인텔리겐차 문제, 그 프리메이슨 문제 이런 걸로 박사학위를 하고 또 6.25도 겪고 러시아도 공부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에 존재하는 이 비밀 주사파 조직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안 봐도 엑스레이 같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철저히 점조직이더라고요. 글쎄 그래서 나는 그 짐작을 그러니까 러시아 뭐에 위치해서 했는데 그거는 근데 그래도요 막상 이 최근에 쟤들의 활동이 너무 정말 반대한민국적으로 반역적이 되니까 내가 이제 그걸 직접 이렇게 했지. 처음에는 그냥 피상적으로만 생각해. 내가 72년에 귀국을 하니까 그때 반공 교육이라고 하는 게 너무 우매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도대체 공산주의에 관한 건 아무것도 못 읽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내 책도 내 책이 전부 압수돼가지고 내가 그 책을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에 기증한다는 조건으로 반년 만에 찾았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내가 러시아 전공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나 그런 데서 처음에는 이 책이 읽혀도 괜찮은가 뭐 나는 다 읽으라는 거예요. 맞아, 읽고 깨달아야지.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는 건 알면 알수록 이건 아니다 하는 결론이 나게 돼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그 선전물 그거 생각을 하고는 못 읽게 했는데 그 결과 제대로 된 연구소를 읽지를 못하니까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선전물은 비밀 통로를 통해서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아주 속수무책이에요. 교수님은 너무 앞서가신 건데요. 그러니까 72년에 내가 이제 귀국했을 때 나는 이제 서울대를 새 학기 다니다 갔는데 우리나라 이 외국에 대한 그 지식 수준이 우리가 그렇게 뒤처져 있을 거라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내가 다닐 때는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내가 72년 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 리영희 선생의 무슨 탈핵인과의 대화, 무슨 전환시대의 논리, 완전 중공을 우상화했죠. 이 박현채의 무슨 경제 대중경제론 나왔는데 그걸 보니까 그게 30-40년 전에 벌써 마크스주의 세계에서 다 논쟁이 끝난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뭐 또 그 중국의 문화혁명에 관한 것도 그렇고.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그때는 그 책을 보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낙후된 이 얘기를 책이라고 썼나. 그러고서는 그 책이 제절로 없어질 줄 알았어요. 지금도 읽습니다. 아니 글쎄 그런데 내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백지 상태고 호기심은 있는데
못 읽게 했나. 그 역작용이 그렇게까지 심할 줄은 나도 몰랐단 그때 말이에요. 학생들이 엄청 유행병처럼.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교수님 굉장히 앞서갔고 그 당시에 러시아를 직접 가보진 않으셨죠. 못 가봤죠. 책으로만 공부를 책으로 했는데. 공부하셨고. 그런데 내가 지금 개인으로서 진짜 그 교수 출신으로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게 그때 뭔가를 써서 바로 잡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물론 이렇게까지 갈 줄을 몰랐지. 내가 순진하게 그 책이 그냥 학생들이 들어보면 알겠지. 그 정도. 그 정도면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그 책이 사라지겠지 했는데 이게 맞으면 완전히 성서같이 이제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마음을 좀 먹기 시작하고 그런데도 그러고 나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1년인가를 내가 그 문공부 바로 그 책검열위원회인가 뭐 그런 걸 하는데 나는 다 통과를 시키라니까 나를 내쫓더라고. 결국 이 위원회에서 나는 이제 탈락을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잡혀갔다가 검사가 뭐 할 때 참고하라고 이렇게 뭘 의견서를 내라고 난 이거 괜찮다. 무슨 그때는 EH카 책도 못 읽게 할 때니까. 어떻게 보면 교수님 굉장히 진보적인 교수님으로 알려져. 물론이죠. 그게 내가 당연히 그런 거 읽으라 그러니까 나는 무슨 말인가 하면 공산주의를 제대로 알면은 당연히 반공이 된다. 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는 정보를 차단해서 공산주의를 막겠다 하는 정말 우매한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근데 또 거기다가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비밀 조직이 움직이고 기가 막히게 저는 지금 처음 알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주사파 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비밀 지하 조직을 전부 완전히 점조직으로 해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만 다 조직원을 알고요. 수평적으로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그렇죠. 식의 피라미드형 그런 조직이 공산당 말고도 메이슨조차도 오래된 조직이었다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기치는 사람들 돈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활용하고 다단계. 그런 게 있으니까 이단 조직, 예, 이단 근데 종교도 그렇고요. 쟤들이 이제 그런 건데 처음에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물론 이제 혁명운동할 때 가령 예를 들면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을 털거나 하는 거 뭐 했지만은 지금도 나는 스탈린 은행 털는지 몰랐어요. 그런 짓을 해서 이제 자금 조달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런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범죄지만은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혁명 자금을 조달한 그러니까요. 방법이었는데 나는 지금도 저 이재명이 저렇게 오래 살아남는 게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봐요. 뭔가 조직이 움직이고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예. 자기가 단독으로 저렇게 죄를 저질렀으면은 어디선가 인간의 어떤 그 심리 구조를 볼 때 아주 못 견디죠. 그런 압력을. 그런데 뒤에서 영웅으로 이 지지해주는 세력이 있으니까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교수님 이렇게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 상당히 진보적인 지식인인데 어떻게 이승만에는 눈을 뜨게 된 건가요? 아니 그거는 북한은 이제 처음부터 이승만 주기를 해서 우리 어렸을 때 이승만은 미국의 주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 아니면은 굉장히 쉽게 남한을 먹어갔을 텐데 이승만이 지킴이 노릇했고 이승만이 처음에 미국 사람보다도 훨씬 더 반공에서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나중에 이제 진짜 냉전이 본격으로 시작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승만이 옳았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 진영에서 볼 때는 이승만 같이 무섭고 뭐한 존재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이 소련 문서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4.19 때 북한 주재 이제 소련 대사 부사노프인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회고록 같은 거를 내가 일부 봤는데 그 4.19가 터지니까 그 사회주의 국가 대표들을 모아놓고 늘 브리핑을 해줬어요. 근데 거기를 보면은 북한에서요? 예, 북한에서 이거는 분명히 자기들이 심어놓은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정말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거였어요. 이게 이 부정선거, 부패에 대한 이제 분노가 폭발한 거였어요. 그거는 자기들이 몰랐고 이랬는데 이승만이 하야하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 그렇게 쉽게 이승만이 물러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북한이
대남 전략을 바꾸기로 해서 이 이제 쉽게 이제 한국은 무너진다. 이런 그 학생 운동 같은데 투자를 하면은 게릴라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게 낫다. 그래서 경공업 중심으로 바꾸자. 당장 그 남한하고 만났을 때 인상이 좋아야 되니까 경공업 한다고 쥐어짜는 여기서 선을 바꾸자 그랬었어요. 그랬다가 박정희 쿠데타가 일어나서 강경책이 들어오니까 다시 그 정책을 바꾸는 또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재료로. 통일혁명당, 통역당도 4.19 직후에 사실은 김일성이 자금을 그러면 보내서 바로 이승만이 물러난 걸 보고 이걸 하면은 되겠구나 해서 그 뭐 남으로 오자 북으로 가자 뭐 하는 거 그때부터는 이제 북한이 더 본격적으로 그 전에도 뭐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 그렇게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게릴라 안 하고 산속 게릴라 투쟁을 했거든. 산속 게릴라를 했는데 학생들한테 더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은 그 4.19 이후로 이승만 거죠. 하야 후고. 예, 그건 소련 문서 같은 데 드러나요. 그렇게 돼.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전략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당장 그때도 4.19 이후에 통역당도 학사주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래서 동숭동 같은 데서 학사주점하면서 이제 그 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대구 폭동 그런 거에는 소련이 돈을 댔어요. 그때 뭐 그 슈티코프라고 북한 그 사령관 일기에 나오는데 뭐 그 당시로 어마어마한 500만 일본 eng 돈을 대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200만 eng을 줬다가 또 뭘 해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 전략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이제 사람들의 불만이 있고 그 소요의 요지가 있어서 조금 터져 나올 때 거기다 이제 돈을 뿌려갖고 확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10월 혁명의 10월 폭동. 예, 항상 그런 식으로 모든 걸 하거든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작동 원리가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제주도 마찬가지 뭐 무슨 경찰 말바꿈에 뭐 애가 하나 치웠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나간 게 아닌데 이제 거기다 자꾸 이렇게 불을 붙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도발을 해서 일으키면 이제 그걸 또 이용을 하고 이런 작전을 쓰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그런 정도는 있었는데 이 안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면 된다 하는 거는 이제 4.19 후에 본격적으로 네. 그리고 통역당도 들어오고 인역당도 들어오고 이런 이제 상황이 돼 있는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허용되는 선에서 상당히 진보 학자에 속했었는데 지금 이제 2023년에 이인호 교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요. 극우죠. 극우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딱 그래요. 터닝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요. 터닝 포인트가 아니고 내가 턴한 게 아니라 사회가 턴한. 나는 그걸 이제 비유한다면 나는 내 길을 이제 내 목표가 저기면 그야말로 정직하게 지식인으로 내가 아는 거를 얘기하면서 저 한다 이렇게 가는데 사회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됐어요. 사회 그러니까는 마지막 그 당시는 위협이 좌측에서 온 게 아니라 우측에서 온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뭘 했는데 지금은 위험이 정도로 가는데 위험이 좌측에서 오니까 이렇게 보면 내가 상대적으로 우측에 이렇게 와 있는 거 사회의 성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두가 이렇게 정렬을 해서 가는 사회면은 누가 한두 사람이 일탈을 하려고 하더라도 조금 일탈을 했다가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게 전체 가는 게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이걸 흔들어대는 사람이 막 이러면 사회 전체가 흔들어대고 제 길을 가는 사람이 오히려 이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러면 정리를 좀 하면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하야를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구상을 실현하는 그런 당연하죠. 것일 텐데요. 그러니까 나는 이승만에 대해서 이제 나 나름대로 정리를 이제 좀 해보면은 그 젊었을 때 이제 어렸을 때 그 과거에 도전해서 이 나라에 말하자면 기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기회가 박탈이 됐는데 보니까 나라가 몹시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그 체제 변혁을 좀 가져와야 되겠다. 그때 이제 독립협회 운동이니 이런 거 서재필 씨니 이런 데 감동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가담을 해서 하는데 조정 쪽에서 보면 이게 왕을 이제 퇴위시키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옥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게 컨프런트가 되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부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우리 민족 국가를 더 튼튼하게 강화시키고 사람 살 수 있는 대로 있는 곳으로 만드느냐, 이제 거기에 착안해서 그때부터 명성이 자자했었어요. 1948년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생각이 1875년에 태어난 사람이 70살이 넘어서 뭐 한데, 그분이 쓴 글을 보면은 어떤 걸 봐도 감동적인데, 가령 46년에 이런 나라를 만듭시다 하고 쓴 게 있어요. 대동신문이라는데 보면은 거기 나온 이승만의 사상은, 나는 내가 지금 우리 말로 표현한다면은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사회민주주의라고 볼 만한, 오히려 이 기본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야지 되고, 그 대신 개인의 자유, 무슨 이 토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같은 건 철저하게 보장이 돼야 한다는,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진보인데요. 그럼요. 그리고 이 8.15 그 대통령 식사를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지금 그 공산주의자들이 맞으면 난리를 치는 통해서 지금 민주주의는 너무 시기상조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민주주의의 힘을 믿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 살아갈 또 길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제 강조를 하고, 살아갈 길은 외국하고 교류를 해서 우리가 먹고 살 길을 타게 해야 된다 하는 거, 이게 아주 양쪽으로 철저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도 외국의 힘을 빌리고 또 우리가 교류를 하고 해야지 강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제주의자죠,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할 때도 보면은 그 부분에서 많이 욕을 먹는데, 이제 이승만 박사는 일찍부터 그런 게 있어요.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을 욕을 하지 말아라. 단지 일본 사람들이 누리는 것 같은 권리를 우리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야지, 저놈들 나쁘다고만 자꾸 하면은 안 되고, 또 우리가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요인을 암살하고 하는 것 같은 거, 그 경우를 굉장히 조심하고 해야 되는 게, 우리는 애국심에서 애족식으로 하는 거지만 밖에서 볼 땐 나라 없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면 테러리스트라고 보기 때문에 경계를 하고 우리를 동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거는 어떤 시기가 왔을 때 힘을 축적했다가 확 들고 일어나야 된다. 그 찔끔찔끔 해가지고 이 기력을 소진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압승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적이죠. 신념에 따라서 또 그 민주화 운동 한가운데에서 하야까지 하셨는데요. 교수님, 지금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걱정하는 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메가더가 평가할 때 오히려 한국보다 더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예, 어느 책에 그런 마카소의 말에 그런 게 있어요. 승만리 is larger than Korea라고. 예. 그렇게 했고, 또 그 밴 플리트가 6.25 후에 그 자기 상원에서 증언할 때, 미국 상원에서요.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자기가 보니 이승만은 자기 몸무게만한 크기의 다이아몬드 값어치가 나가는 한국의 애국자, 이렇게 교수님, 제가 찾아봤는데요. 예. 우리 사람 인체만한 그 정도 크기의 다이아몬드는 네. 없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가장 인밸류얼하다. 비유가 비유적으로 가장 그게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데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 바로 그런 뜻이죠. 예, 그런 식으로 극찬을 하고, 그 밴 플리트는 하와이에서 그 운구가 올 때 한국까지 따라왔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아들이 죽었었거든요. 그렇죠. 또 그런 6.25 전쟁에서. 사람인데 예. 그렇게 이승만 박사를 숙모해가지고, 그러니까 재밌는 게, 나는 그렇게 봐요. 사람이 다 자기 눈높이만큼 본다 하는 게, 마카트는 그 대통령 되기 훨씬 전, 그니까 이 귀국 전에부터도 이승만을 이렇게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귀국할 때 도와줬는데, 하지 중장 같은 경우는 그냥 군인으로서만 탁월한 사람이었지, 이 아주 큰 인물은 못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점령군의 총사령관으로 최고 권위자인데, 이승만이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하니까 아주 구차는
뭐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상대하고 하지 중장은 김규식을 더 좋아했답니다. 바로 김규식 이 여운형 등 중도파들을 이렇게 더 좋아해. 저게 아주 정말 메가더 사진이죠. 정말 오래된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그랬던 그런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하면요. 우리나라가 통일 국가가 될 기회를 한 두세 번 놓쳤는데 내 생각으로는 첫 번째는 이제 이 우여곡절 끝에 47년에 우리 문제를 유엔에 상정해서 유엔 총회가 이 남북한 인구 비례로 동시 선거를 하게 해서 나라를 만들게. 그랬으면 우리는 분단이 영구화되지 않는 거였어요. 소련이 못하게 해서 못했고. 근데 우리 국민이 그걸 이 후속 세대가 모르는 겁니다. 소련이 방해하고 김일성이 방해해서. 왜냐하면 그쪽은 공산당 조직을 통해서 남한의 자기들 뿌락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자신 있게 남북 말하자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고 할 텐데 선거를 하면 자신이 없으니까 그건 안 되겠다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한 번 기회고 또 한 번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침략당했다가 이 평양까지 진격해서 이제 압록강 가까이 갔잖아요. 그때 마카사하고 이승만의 이 견해로는 중국까지 일단 들어가는 거를 불사하고 남북한을 통일한다. 예. 그랬는데 자유통일. 이제 트루만이 그렇게 됐을 때 3차 대전이 일어날까 봐 이제 마카사를 저지시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중공이 개입 안 했으면 우리가 한반도 선까지 가는 거는 유엔도 인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때가 이제 두 번째니까 두 번 다 공산주의자들한테 그러니까요. 맥혔는데 우리 국민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교수님 지금도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한국 자유민주주의를 엄청나게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어대는 문제가 정도가 아니라 그때 소위 인해전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사람으로 땡바리 치고 뭐 하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공포심에 질려가지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한 건데 세상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리석은 정말 그런 사람들을 고무시키는 음악을 작곡한 정유일성의 그러니까요. 공원을 만들고 이건 자살 행위거든요. 지금 국민으로서.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근데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정일성 공원은 조성되지만 지금 이렇게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하면 김일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당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승만 재단 차원에서 송현동 기념관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교수님. 아니 지금 이승만이 완전히 그야말로 묻히다시피 한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인데 참 역사라는 게 미묘해서 태극의 원리라서 그런지 이 호기심들이 좀 생기면서 너무 말 안 되는 소리가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이승만 연구라는 게 거의 안 되고 있었는데 유영익 박사가 바로 그렇죠. 몇 달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분이 정치학과 졸업생으로서 이제 정치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가보경장부터 쭉 이렇게 연구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승만에 오니까 이게 너무 큰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30년간을 거기다 매달려서 쓰셨는데 굉장히 핍박을 당했죠. 이승만 연구를 한다고 아예 지지도외시하고. 제가 한동대학에서 강의할 때 저랑 같이 강의했어요. 예. 근데 그때 학생들이 나중에 모시고 올 때 얼마나 데모를 하는지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소위 의식화, 세뇌죠. 세뇌 작용을 조금씩 했는데 그 저짝은 선전선동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그렇죠. 있어요. 무리를 하면은 사람들이 반발하니까 맥히는 걸 가지고 조금씩 야금한 게 바로 4.19. 4.19가 이 부정선거, 부정부패는 분명히 있었고 그렇죠. 심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게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부통령이 이제 이승만이 연로하시니까 부통령이 이어받을 텐데 그거 가지고 치열한 싸움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은 기회만 있으면 공명선거 하시고 하던 분인데 그걸 모르고 그러기에 이제 책임을 지고 물러났잖아요. 그리고 또 그야말로 이 4.19의 원흉이었던 이기붕 일가는 온 가족이 몰살했잖아요. 그것도 모른다. 그런 대가를 치렀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그리고 또 이승만 박사는 4.19에 데모한 학생들을 나무라지 않고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젊은이가 불의를 보고 일어나지 않으면 젊은이가 아니다.
독재자라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심어놓은 민주주의 싹이 자라서 이렇게 이 불이 한거할 줄 아는 국민이 생겼으니까 이건 좋은 일이라고. 사실 586이야말로 이승만 키드죠. 그런데 북한이 이제 그걸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과장을 해가지고 아주 무슨 큰 그게 한 나라에서 이 부정부패 부정선거를 못 막은 거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돼서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나왔었어요. 90년대에 나왔어. 맞으면 정지 작업을 박정희 전두환 해가지고 독재 타도하는 거로 해서 정지 작업을 하고 조금씩 이제 이승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독재 타도 친일 타도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갑자기 친일파가 돼 있어요. 처음에는 김구 선생을 이제 이승만의 죽이는 도구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김구 선생은 좌익이 아니거든요. 우익이죠. 사실 우익인데 이 일찍 암살당했기 때문에 이제 동정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차츰 맥힐 만큼씩만 해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문제는 이제 그 직접 내 그 직업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국회의원 된 정경희 선생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교과서 분석을 한번 철저히 해보라고 그랬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90년대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뭐 대결해서 우리가 이제 다 이겼다. 뭐 흡수통일 어쩌고 할 때 방심하고 있을 때 걔들이 교과서 영역까지 파고 들어가서 문교부에 들어가서 편수 지침을 아예 이렇게 했다고요. 그 보면은 90년대 초만 해도 우리는 아직 그 반공의식이 상당히 있었고 그때 또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판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쟤들이 의도적으로 지침서에 선우구의 서중석 교수가 들어가서 이제 중심이 돼서 이 여러 가지를 갖다 이제 북한식 개념으로 대체하려고 그러니까 확 일어났어요. 이 반대를. 그러니까 표면에 나왔던 용어는 도로 후퇴를 하고 그거 말고 여러 개 써놓던 거 신문에 안 난 거는 그대로 밀고 들어가고 그게 작전이에요. 이렇게 한 발자국씩 해가지고는 나중에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빼라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유 그 삭제는 저희가 제일 먼저 발견해서 투쟁을 했거든요. 근데 교수님 지금 저희가 벌써 1시간 반이 가고 있어서 조금 잠깐 본론으로 갈게요. 일단 지금 어쨌든 저는 이인호 교수님께서 하시니까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서울을 중심부에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뭐 주사파 세력과도 싸워야 되지만 또 하나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승만 그 기념관이 이제 아직도 못 세워졌다는 게 바로 이런 이 이승만에 대한 폄하가 이 북한에서는 이제 안 보이게 밑에서부터 불을 떼는 거고 우리 또 무슨 4.19니 5.16이니 이런 우여곡절 때문에 그게 마저 들어가서 이승만이 평가절하돼서 입까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로 얘기한 대로 너무 사실하고는 다르게 돼서 제일 가장 추악한 게 써머리가 100년 전쟁이라는 동영상이거든요. 예. 하와이 깡패인데 뭐 말도 안 되는 어쩌고 얘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완전히 이런 종북 건데.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으로서는 너무도 창피하고 한 거고 또 이렇게 된 거는 나는 이렇게 봐요. 72년에 내가 귀국했을 때부터 87 체제라고 할 때까지 만 15년 동안을 대학들이 데모를 안 한 날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엄청난 그 무식, 공백, 이 지적인 공백을 낳아가지고 사회 전체가 그만큼 무식해지고 무모해진 겁니다. 일종의 야만화 같아요. 야만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반성을 해야 돼요. 운동권에 했던 사람. 그러니까 운동권의 뜻은 좋았고 그것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 대가가 말하자면 미래 주인공이 될 미래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지적 도덕적 역량을 함양하는 걸 안 하고 독재 타도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나고 혁명하면 뭐 새로운 질서가 제절로 나올 것 같이 이런 환상에 빠져서 적어도 15년, 20년을 낭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지금에도 그걸 알고 이게 잘못됐던 것이 무식해서 나온 거고 속았다. 전략에. 그거를 깨닫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밑에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번 계기에 이승만 기념관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무슨 김일성, 김정일 뭐 기념물 같이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승만이 남긴 모든 자료를 눈으로 직접 보면은 누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 양반님 어떤 말을 했고 어디서 언제 뭘 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그 독립운동이 어떻게 진짜 결실을 맺어서 우리가 독립을 했고 건국할 때 그 이념투쟁이라는 건 어느 정도 왜 어떻게 됐고 이런 것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게 이걸 해야 된다는 건데 바로 이제는 문제가 돈이죠. 근데 국민들이 아직 그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이제 물가를 보면은 그 얼마 정도 송현동 부지에 진짜 좋은 거를 주려면 최소 1,000억이 1,000억이요? 1,000억은 목적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1,500억 원 들어야 된다 하지만은 물론 이제 얼마나 더 짭짤하게 내용을 하느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가 없었으면 북한 같이 됐을 텐데 북한 가서 살고 싶으냐 그 생각하면 그건 아니다 하는 결론을 아마 국민 전반이 다 내릴 겁니다. 그거 공로만 하더라도 그렇고 공을 뭐 이 사람 기려서 그거 덕볼 사람 국민밖에 아무도 없어. 후손도 없고 가정이라는 게 무슨 저 양자 한 분 계신 분 돌아가고 지금 손자들 둘 있지만은 그걸 무슨 지금 독립유공자 무슨 가족들이 누린 것 같은 거 이런 거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이분은 개인 생활하고 이 독립운동가로서 또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생활하고의 저게 없었어요. 차이가. 그거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분인데 그렇게 해서 우선은 사실을 알려야지 그 직접 사례를 통해서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돈을 모으는데 내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요. 이제 어떤 경우나 이제 뭐 기업이며 돈 있는 분들이 큰 돈을 이제 내줘야지 움직이지만 국민들 개인이 자기 밥 한 끼 먹는 거 덜 먹는 셈치고 돈을 내도 이게 될 수 있는 일이고 중간에 내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얼마나 참 특전을 많이 누렸느냐 그걸 생각하고 내가 이 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자기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게 돈을 내면 된다고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큰 돈은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내야 되겠지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야 나는 국민으로 아무것도 힘이 없는데 이런 거 생각하는 분들이 다 10,000원이고 100,000원이고 100,000원이고 정말 전부 다 일어나서 우리가 이 나라 주인이다 하는 거를 좀 증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큰 돈 내시는 분도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그 이영애 씨가 5천만 원 낸 것 같고도 그렇게 호들갑을 떠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기념관을 그 설립한다는 것이 신문에 나니까 어떤 이름 없는 그 기업인이 전화를 직접 걸어오셨어요. 그래갖고 20억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은 분들이 많아요. 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나라가 허물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 애타하다가 이게 이제 바로 잡히구나 하니까 내가 여기 기여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런 자발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확 잡아내는 분위기가 아니고 바로 그 이영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요. 얻어맞고 이런 걸 보고 겁이 나서 주저앉는 게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역자라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반역자인 거를 증명하는 거지 이승만이 역사에 대해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나라 만든 거밖에 없고 만들고 나라를 지켜낸 인물인데 무슨 부정선거 사실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은 문재인 지금이 정권 제일 같은 심하죠. 지금이. 아니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코로나를 빙자하기도 했지만은 이 무슨 지원금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용서 못할 짓을 하는 마당에서 옛날 생각하면 고무신 한 켤에 무슨 뭐 한다고 하고 그런데 또 그때 우리나라 수준이라는 게 뭐 시아버지 한 말씀이면 꼼짝 못할 텐데 사실 여성의 참정권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부정부패 그 부정선거한 건 물론 너무 잘못했고 그걸 또 이승만 박사가 책임을 졌죠. 인정하시고 예. 그거 항의하고 일어난 사람이 잘했다고 한 건데 그걸 언제까지 그분의 죄로 물고 사실은 뭐 그분의 죄를 트는 것보다는 지금도 김일성 세력이 엄청나게 강하게 살아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6.25라고 하는 게 우리 민족에게는 가장 큰 참화였는데
그 사람이 그 전쟁을 일부러 일으켰잖아요. 그 스탈린도 주저하는 거를 설득시켜가면서. 근데 이제 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또 오해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이제 6.25 전쟁 중에 휴전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피를 흘렸는데 통일을 하고 끝내야지 어떻게 중간에서 그만두느냐. 이제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 휴전선, 38선 그 정도 되면 원상복구가 되면 그만두겠다 하는데, 우리로 볼 적에는 문제 발단이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끝난다는 건 이건 앞으로 언제 우리가 또 당할지 모른다 하는 거니까 끝까지 밀고 가자고 해서. 그런데 이제 미국의 말을 안 듣니까 그 정전 저기다 서명도 안 하고 계속해서 북진 통일 같이 해야 된다 하는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사료가 있어요. 저 닉슨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방문을 했고, 그것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를 미국이 도와줬는데도 그 미 상원 하원 연설에 가서 미국을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을 했는지 미국 사람들이 괜히 도와줬나 하는 말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근데 닉슨 회고록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한다고 미국에 상관없이 우리가 언젠가 해야 된다고 떠드니까 상당히 골칫덩어리였죠. 이제 그런데 직접 만나니까 이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오. 내가 당신들의 도움 없이 당신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무슨 재주로 북진 통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떠들어대서 저 사람이 어디를 튈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 놓지 않고 내가 항상 미국의 뜻대로 노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쪽에서 다시 침략 계획을 하기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노련한 정치 선배로부터 한 수 배웠다. 이런 게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 유언이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 그러므로 굳건하게 다시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북한을 봐도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한반도 역사에서 하신 일은 너무나 위대한데 그분을 위해서 기념관 하나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초라함이 아닐까요? 초라함 정도가 아니죠. 이게 정말 창피한 노릇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나라고 건국 그러니까요. 대통령 뭐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필요 이상으로 오히려 강조해서 더 위대한 사람 같이 만들어 놓잖아요. 링컨도 그렇죠. 그렇고 와싱턴도 그렇고. 지금 링컨 센터도 지금 뭐 굉장히 멋지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벌써 우리는 터키의 아타투르크가 터키의 국부라는 걸 배웠거든요. 아타투르크는 이승만 대통령보다 한 15년 아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 자기네 국부로 이렇게 세워서 세계적인 인물로 만드는데, 또 최근에는 뭐 싱가포르의 이광효 같은 사람도 얼마나 내세웁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맨손을 가지고 싸워서 나라를 만들어 놓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부정부패 부정선거 하나 막지 못했다고 독재자로 매도하는 이런 정말 망측한 국민이 어디가 있습니까? 개인 무식해도. 비리가 없으시죠. 그런데 지금 뭐 미국을 봤더니 지금 레이건 센터도 멋지고요. 레이건 기념관도 너무나 멋있고요. 그리고 레이건 공항도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에. 그래서 나는 그 이승만을 그렇게 매도하는 사람 보면 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선전에 속았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이승만 대통령이 4번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옛날 사람들은 그때 시대 살자면 다 바보 천치가 돼서 그 사람을 자꾸 뽑았느냐.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승만 개인이 아니라 자기 이 선대들에 대한 모독이고 모욕이거든요. 저희들만 잘났다 그러는 거지. 그 시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승만을 추앙하고 아까 그 본 사진 같이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자발적으로 군중에 다 나온 들어간 게 겁니까? 뭐예요? 그만한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후대가 정말 바보들 같이 이 북한 같은 데 선전에 속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을 그렇게 참 역사의 구렁텅이로 집어넣게 돼. 이건 결국 국민 전체 손해고 수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뒤늦게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실력에 걸맞게 그분을 세워야지
나라가 다시 통합되고 정말 독립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고 독립정신이 뭐였고 또 건국의 기반이 뭐였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한은 공산당이 모두 다 잘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 테니까 너희는 꼼짝 말고 당의 지령에 따라라 하는 사회고 그렇죠. 우리는 나라가 똑같이 잘 살기는 못하지만은 최소한의 교육을 기회. 받게끔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이 힘껏 뛰면은 뛰는 만큼 잘 산다.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기 때문에 남북한 차이가 이렇게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간단히 말하면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북한에는 뭐 김일성 동상이 수만 개인데 한국은 지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하나도 못 세우는 그건 창피하고 초라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교수님 저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에 저희가 뭐 1,000만 명이 10,000원씩 내면 1,000원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저기에다가 10,000원이라도 보내면 지금 결국은 기념관 되겠지요? 아, 그러면 물론이죠. 그래서 재단 법인인데요. 재단 네. 법인. 교수님은 재단 법인에서 저희가 이렇게 모으면은 좀 잘 쓰도록 하는데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아니 있으신가요? 내가 사실은 보통은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이게 모금이기 때문에 내가 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자면은 나는 사실은 그 지금 공직자들 그 이게 뭐 하는 그 수준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모금 돈 달라는 데가 많으니까 많이 뜯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10,000원, 100,000원도 어렵고 그러지만 이 나라에서 그래도 무슨 한 자리를 했고 잘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정말 크게 생각해야 될 게 이건 한 번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 건국 대통령 기념관은 우리 모두 역사 다 포함해 가지고 남의 나라에 보여주는 건데 그거는 좀 정말 크게 잘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 같은 정말 저희 밤낮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는 주제에 내가 1,000,000원을 내고 2,000,000원을 약정을 했어요. 2해 걸쳐서 주겠다고. 그리고 한 달에 50,000원씩 그 회원으로 들겠다. 나는 그런 정도의 그 수준은 돼서 각기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판단할 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는 내가 나라에 진 빚이 그 정도는 된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나는 그런 것이 좀 참고가 됐으면 해서 사실은 나는 이영애 씨 같은 경우에 5,000,000원도 적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당하니까 다른 사람 더 못하는데 그게 뭐예요? 이 나라 국민인데 자기가 어디 주고 싶은 것도 못 주고 당하고 그게 뭔가 이 나라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는 꼴이 잘못하면은 지금 핵을 가진 북한에 한편으로는 협박당하고 한편으로는 선전에 넘어가고 까딱하면은 그쪽을 지지하는 세력 쪽으로 나라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 기념관 건립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 이념적인 이 정신적인 토대를 새로 세우는 거예요. 이념 논쟁이라고 그 정파 싸움을 하자는 그런 게 아니고 개인의 자유와 위험, 기본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토대, 그게 바로 대한민국 그 헌법이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이상이었는데 그걸 다시 살려내자는 거죠. 저는 오늘 보신 분들 중에 10,000원이라도 내실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고마워. 우리 아저씨가 우리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가 하루는 내가 늦게 들어가니까 왜 노인이 이렇게 추운데 늦게 다니느냐 그래서 내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요새 좀 돌아다닌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더니 내가 이런 일이라 했더니 아, 그럼 저도 10,000원 내겠습니다. 그 10,000원 내셨다고. 그런 게 진짜 우리 국민 모금이죠. 1,000,000명, 2,000,000명, 저는 한 3,000,000명이 10,000원 내서 3천억짜리 좀 멋지게 링컨 센터보다 더 멋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진짜. 제가 워싱턴에 갔을 때 워싱턴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거든요. 근데 홀로코스트 박물관 굉장히 이제 운영도 잘 되고 있고 되게 멋진데 저기도 국가하고 매칭 펀드로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기는 특히 유대인들이 엄청 냈어요. 돈을. 그러니까 1,000,000원씩 내는 사람들이 10,000명이면은 아니 10만 명이면은 이제 1,000억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다 10만 명이 개인이 아니라도 동아리로 해서 100명이 모아갖고 100만 원을 낼 수도 있고 10명이
뭐 1,000만 원을 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못할 게 정말 없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계산 잘못했나요? 그 1,000만 명이 얼마씩 내야 됩니까? 1,000만 원. 1,000만 명이 만 원 내면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사실은 저는 교수님이 1,000억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워싱턴에 있는 이제 홀로코스트 박물관 수준으로는 했으면 좋겠다고 그건 안 생각이 되죠. 드는데요. 그보다 더 커야 되지만. 더 커야 되는데. 그러나 여하간에 저는 첫삽을 너무 크게 들 수도 없고 지금 링컨 센터처럼 저렇게 멋지게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송현동에 이 어울리는 참 조촐하면서도 내실 있는 거를 우선은 만들어야죠. 저는 교수님께서 참 중요한 일 많이 하셨고 KBS가 그렇게 잘못 갈 때도 싸워주셨고 사실 예전에 제가 기억할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양사학과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때 서양사학과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성향이 강했거든요. 아니 근데 나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전두환 시대 때 학생운동 사람 하는 거 비호하는 내가 글을 썼었잖아요. 동아일보에 크게. 그 사람들 다 폭도로 몰면 우리가 오히려 희망이 없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본심대로 되지를 않고 그 잘못된 거를 비판하고 나섰던 세력들이 자기들이 이 기득권이 되면은 그 본심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하는 건 무조건 다 방어하려고 하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내가 그 70년대 초인가 무슨 그런 번역 글을 하나 낸 거가 있어요. 이 레벨과 레볼루셔너리 이 반항아와 혁명가의 차이가 반항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식인의 어떤 대명사죠. 뭔가 현실이라는 건 항상 이상에 못 미치게 되니까 뭐가 잘못되고 삐뚤어가면 이게 삐뚤어간다 지적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권이 교체돼도 똑같이 반항아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혁명가라는 사람 잘못하면은 자기다 혁명대의라고 해서 기득권이 되면은 그거를 수호하느라고 자기들이 부패하고 보수화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나보고 사람들이 뭐 극우다 어쩌 나는 극우 좌 이런 개념하고는 나는 상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어떤 게 진실인데 그거에 반하는 행동하는 쪽이 어느 쪽인가 거기 따라서 내가 좌로도 보일 수 있고 우로도 보일 수 있고 난 그렇다고 믿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교수님 그 따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사실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엘리트 변호사가 어느 순간 목사님이 되셔서 계속 우리 딸이 왜 이러나 이런 질문 저한테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저는 교수님이 그 우리나라 전통이나 우리 고유의 문화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도 교수님 참 그 아름다운 영혼을 이미 갖고 계신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인호 교수님께서 이렇게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몸소 활동하시니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교수님 너무 지금 벌써 2시간 가까이 됐어요. 아이고 정말 이번에는 이거 꼭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특히 그 오 시장이 그 용기를 내서 이 모금만 잘 되면 자기 말을 번복하고도 이 자리를 내주도록 검토하겠다고 했은 게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오 시장 대통령 되겠는데요? 아니 잘하면은 그게 정말 그렇게 비어 있는 좋은 땅이 없잖아요. 서울의 중심지에. 그러니까 그건 정말 좋은 기회고 거기 좋은 게 있으면은 좌우 그럴 것 없이 우리 국민 전체가 말하자면 득을 보지 그걸로 해를 입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음 세대의 희망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럼요. 다음 세대. 우리도 자랑스러워할 거고 우리가 무슨 친일파가 세운 나라 무슨 뭐 악이 득세하는 나라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실은 성공을 한 나라입니다. 이승만의 그 토대를 이분이 세운 그러니까요. 건데.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은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지금 이인호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대학 서울대학 가셔서 웨슬리 가셔서 하버드 나오셔서 다시 대학에 제가 사실은 대학에 있을 때 인문대학
이제 은사님이거든요. 그때는 솔직히 그림자도 못 밟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소박한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런 말씀을 2시간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거기다가 아니 크게 뭐 여러 가지 저 여기보다 규모가 큰 방송도 있겠죠. 난 사실 내 뭐 이런 늙은 얼굴 가지고 방송 나가는 거 좀 꺼려지고 뭐 이래 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 여기서 나오는 그 이 MP 보십니까? 예, 이 잡지를 보면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참신하고 진실되고 하기 때문에 진짜 이런 건 커야지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런 그 이쪽 방송을 청취하고 이쪽 간행물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씨앗이 돼서 이게 확산이 돼야 된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게 뭐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이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온 겁니다.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뉴 패러다임을 꼬박꼬박 읽어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끝까지 그 1000억 모금할 때까지 열심히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도와주십시오. 기회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칩니다.